일론 머스크가 손가락 하나로 한 나라의 전쟁을 뒤집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통신망을 박살냈을 때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 대가 투입되면서 전세가 역전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머스크가 크림반도 접속을 차단하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그대로 무산됐거든요. 국가도 아닌 한 개인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세상, 그리고 그 스타링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월 87,000원에 장비값 55만 원, 세계 최고 인터넷 강국에서 누가 이걸 쓸까요? 여기에 SK텔레콤, KT, LGU+의 30년 독점이 무너질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통신 산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링크가 왜 한국에 왔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3만 원대면 500메가급, 4만 원대면 1기가급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나라이고 전국 90% 이상을 5G가 커버하는 통신 강국이거든요. 이런 시장에 2배에서 3배나 비싼 가격표를 들고 온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강원도 산골이나 서해 외딴 섬 같은 통신 음영 지역용 서비스겠지.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스타링크가 그리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정말 그 정도 틈새 시장만 노렸다면 수천억 원을 들여 한국 법인을 세우고 까다로운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요. 스타링크의 진짜 타겟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바로 B2B 시장입니다. 그들은 SK텔레콤이나 KT, LGU+와 여러분의 거실에서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통신사들이 30년간 손도 못 댄 거대한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망망대해 위를 떠다니는 수만 척의 선박들이 있고 지상 10km 상공을 나는 비행기들이 있으며 지진이나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통신망 시장이 있습니다. 87,000원이라는 가격표의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건 개인용 인터넷 요금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안보의 문법을 바꿀 새로운 인프라의 입장권 가격인 셈이죠. 바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나 원양어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터넷을 썼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무려 36,000km나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빛의 속도로 통신해도 신호가 오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화상회의를 하면 목소리가 뚝뚝 끊기는 지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속도는 더 심각해서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내면서도 10년 전 3G보다 못한 1메가에서 2메가 수준을 참아야 했거든요.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좁고 구불구불한 국도 하나뿐이라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시속 20km로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550km 상공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촘촘히 깔면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100메가가 넘는 거의 광랜 수준의 속도를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국도를 고속도로로 바꾼 수준이 아니라 KTX를 넘어 순간이동이 나타난 것 같은 충격이에요. 실제로 국내 대표 해운사 페노션은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해서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분석해서 연료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선박 운영비의 20% 이상이 연료비인데 여기서 몇 퍼센트만 줄여도 연간 수십억 원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선원 복지도 달라졌어요.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힘든 건 고립감인데 이제는 끊김없이 영상통화를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게임까지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월 87,000원이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과 핵심 인력 유지라는 가치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하늘로 올라가 볼게요. 해외여행 갈 때 기내 와이파이 써보셨죠? 비싼 돈을 내도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속 900km로 나는 비행기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이 문제도 풀어냈어요. 하와이안 항공이나 카타르 항공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미 스타링크를 도입했고 비행기 한 대당 최대 350메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동시에 유튜브를 봐도 끊김이 없는 수준이에요.
앞으로는 스타링크 와이파이라는 문구가 항공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시장이 남아있어요. 지상의 통신망이 모두 무너진 상황, 재난과 국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스타링크를 설치했다는 소식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통신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서울 한복판의 추고층 빌딩이 왜 위성 인터넷을 필요로 할까요? 정답은 생존성 때문입니다. 화재나 지진이나 테러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건물 지하 통신 시설이 파괴되면 롯데월드 타워 전체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는 지상의 재난과 상관이 없어서 수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후의 비상통신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중요성이 훨씬 커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증거예요. 전쟁 초반 러시아가 통신시설을 집중 파괴했을 때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걸로 드론을 조종하고 폭격 좌표를 실시간 공유하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지상통신망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스타링크는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바다와 하늘,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대한 시장은 스타링크에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회의 땅인 셈이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 모든 과실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 저편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의 야심작이 카이퍼 프로젝트인데 초기 투자금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1년치 연구개발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에요. 목표는 명확한데 2029년까지 3,236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스타링크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과 AWS예요.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인데 위성 인터넷은 결국 하늘의 위성과 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이제 막 땅을 파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마존은 완성된 100층 빌딩 옥상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아마존은 2023년에 시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카이퍼 시스템즈 코리아라는 법인까지 설립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추격자 원웹도 있어요. 원웹은 한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영국 정부와 인도의 바르티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 성격을 띠는데 특정 국가나 기업이 하늘의 통신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거죠. 원웹은 처음부터 B2B 시장만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택해서 항공과 해상, 각국 정부 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늘에서 세 개의 거대한 세력이 격돌하고 있어요. 6,000개가 넘는 위성으로 시장을 선점한 스페이스X, 막대한 자본력과 AWS를 가진 아마존 카이퍼, 국제적 연합을 통해 B2B 시장을 파고드는 원웹. 이 경쟁은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인프라인 하늘길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위협도 이야기해야 해요. 앞서 우크라이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관점을 비틀어 보면 소름 돋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 지구적 통신망을 특정 국가도 아닌 한 명의 개인이 통제하는 세상. 이건 전 세계 모든 수도꼭지를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물을 잠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낸 데이터가 한국 데이터 센터로 바로 갈까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 서버를 거쳐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민감한 군사 정보나 국가 기밀이 해외 서버를 경유한다면 그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은 잠재적 위협이 돼요. 우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밤하늘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구 상공은 거대한 공사장이자 교통규칙 없는 무법의 고속도로와 같아요. 유럽 우주국 데이터를 보면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5만 개가 넘고 1cm 이상 파편은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우주에서는 작은 나사못 하나가 시속 2만 8천 킬로, 총알보다 7배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부딪히면 수류탄 한 발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져요.
스타링크가 최종 계획한 위성수는 4만 2천 개이고 아마존 카이퍼가 3천여 개, 중국도 1만 3천 개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위성들이 수명을 다하거나 고장나면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여기서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해요. 우주 쓰레기가 위성과 충돌해서 수백 개의 파편을 만들고 그 파편들이 또 다른 위성과 부딪혀 기하급수적으로 파편을 만들어내는 연쇄 충돌이 임계점을 넘으면 지구 저궤도가 수억 개의 파편으로 뒤덮인 지뢰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더 이상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우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압도적인 시장성과 수익성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감의 근원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용 혁명이 있습니다. 과거의 로켓은 일회용이어서 수천억 원짜리 기계를 한 번 쏘고 바다에 버렸는데 이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5천억 원짜리 보잉 747을 쓰고 도착하자마자 폐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우주로 1kg 보내는 비용이 2만 달러, 우리 돈 2,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등장하면서 상식이 파괴됐어요. 로켓 1단 추진체가 임무를 마친 뒤 수직으로 착륙해서 연료를 채우고 다음 발사에 그대로 쓰이는 건데 이미 20회 이상 재사용에 성공한 로켓도 있습니다. 2만 달러에 육박하던 1kg당 발사 비용이 2,000달러 아래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2,500만 원 하던 택배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든 셈이죠. 위성 대량 생산도 혁명적이에요. 전통적인 통신 위성은 한 대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는 수공예품이어서 15년 이상 고장 없이 작동해야 했고 가격이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공식을 뒤집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처럼 위성을 만들고 있어요. 헨리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췄던 것처럼 표준화된 부품으로 한 달에 최대 120개를 생산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과 위성을 모두 직접 만드는 수직적 통합을 완성했고 이미 6,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요. 스타링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우주가 직접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다이렉트 투 셀, D2C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등산하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지금까지는 통신이 두절되어 속수무책이었지만 스마트폰이 하늘 위 위성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거추장스러운 안테나도 공유기도 없이 지구상 어디서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인터넷 쓰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공상과학 같지만 이미 현실입니다. 2025년부터 스페이스X는 미국 T-모바일, 일본 KDDI 같은 대형 통신사와 손잡고 D2C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문자나 긴급통화 같은 저속 서비스에 머물러 있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전 세계 모든 통신 음영 지역이 사라지는 진정한 글로벌 통신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교통 UAM을 생각해보세요. 1초의 끊김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다가 강원도 산골터널에서 0.5초라도 통신이 끊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지상 5G만으로는 절대적인 연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성 네트워크가 지상망의 빈틈을 메워주는 궁극의 보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부표에서 해수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마존 밀림 나무의 센서로 산불을 감시하고 시베리아 송유관을 원격 점검하려면 그 모든 곳에 기지국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수십억 개의 센서를 묶어줄 거대한 그물망은 결국 위성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미래 기술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G인데 핵심은 지상통신과 위성통신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끊김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스타링크는 바로 지금 6G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가장 먼저, 가장 압도적인 규모로 건설하고 있어요. 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같은 국내 통신사들은 결국 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 시장의 주인 자리는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스타링크가 빼앗으려는 건 통신 3사의 현재 매출이 아니라 통신의 역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실 스타링크에게 가장 어려운 시장이에요.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광 케이블과 촘촘한 5G 기지국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싸고 빠른 인터넷을 쓰고 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조차 빵빵 터지는 지상망을 위성이 단기간에 압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 시장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고수익 시장이에요. 선박, 항공, 국가 재난망 같은 기업 간 거래 시장을 통신 3사가 사실상 장악해 왔는데 스타링크가 빠르게 파고들면 수익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위만 책임집니다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지상망을 아무리 잘 깔아도 고부가 가치 연결이 하늘로 이동하면 돈이 빠지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중개업자로의 전락이에요. D2C 기술이 완성되어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 가입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제조사가 위성통신을 구독 서비스로 직접 판매하면 국내 통신사는 주파수 빌려주는 집주인이나 민원 처리 대행업체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고객이 바라보는 통신사의 얼굴이 국내 3사가 아니라 빅테크 로고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해외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통신사들은 스타링크와 싸우기보다 손을 잡았고 일본 KDDI도 위성통신을 자사망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미래는 독점이 아니라 통합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위성통신을 외부 위협으로만 보고 규제 뒤에 숨어 시간을 끈다면 정말 위험해지는데 그 순간 통신사는 고객을 잃는 게 아니라 산업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하늘의 시래가 열렸을 때 땅에만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늘과 땅을 모두 잇는 새로운 통신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건 스타링크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통신사들입니다.